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 안에 부모가 되고 나서 더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들의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고 나의 딸의 사위는 대사관에서 저 리젝트 당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건 어쩌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제가 미자모 카페에서 달달 독서 모임이라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선정한 책이고요. 매월 2권씩 선정해서 독서 모임 갖고 있어요. 오늘 책 소개 간략하게 드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을좀 수다수다 하는 개념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좀 엄청나게 책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담아볼 것 같아요. 우선 책 제목은 이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책 소개도 간략하게 해드리고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라던가 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공유해볼까 싶어서 영상 켰어요. 저자는 양재진,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세요. 두 분이 이제 브라더스라고 해서 양브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력을 보시면 양재진 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대 의과대학 졸업 후에 동대학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을 거쳐서 전문의를 취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재웅 원장 같은 경우는 전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주대학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아주대랑 아주 친하시군요. 네. 책을 볼 때 저는 목차를 먼저 봐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를 좀 파악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 책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는 세상에 치여 미쳐 나를 돌보지 못했다면 이라면서 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담겨 있고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나와 타인의 마음 균형을 찾지 못했다면 하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제 보시면 생각이 많은 섬세한 당신을 위한 양브로의 특급 처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건 혹시 내가 지금 현재 뭐 괴로워한다거나 속상해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비슷한 질문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좀 어떤 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원했는데 너무 단답형으로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하고 좀 보았는데 좀 애매했어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더 알아보기를 보시면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라는 이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혼동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가라고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좀 너무 짧아서 그런지 잘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의 말씀은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도 그것을 가볍게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넘기지만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그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에 욱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 나의 실체와 다른 사람들이 봐주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죠. 결국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을 부린다는 것은 결국 다른 대상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 있는 상태에서 자존심이 세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즉, 인정 욕구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자존감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즉, 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지 않고 굳이 자존심을 부리거나 자존심이 세 보이는 행동들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결과적으로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저는 자존감은 높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스스로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겠구나. 난 잘 모르니까. 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나의 실체와 다른 사람이 봐줬으면 하는 이상적인 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이상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인정 욕구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인정 욕구. 남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인 거죠. 네.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지 저만 이해를 잘 못하나요? 네. 왜냐면 저는 제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인정 욕구 역시 있거든요. 좀 남들이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 여전히 있어요. 그럼 자존감이 안 높은 건가요? 그냥 남이 수고했어 이런 말 해주면 기분 좋거든요. 저 이런 말 듣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혼동이 오기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뜻밖의 깨달았던 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의 사춘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내가 경험했던 사춘기는 왜 그랬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이런 뭐 감정들 뭐 억울함이라던가 뭐 슬픔, 뭐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그러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좀 이 책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점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세상에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되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엄마처럼 불행해질 것 같아 결혼이 두려워요. 이런 것도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엄마처럼 불행해질 것 같아서 결혼이 두렵다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저는 사실 오히려 저희 엄마처럼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웃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 막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서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감정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합니다. 이런 것도 저는 맨날 나 좀 혼자 있고 싶다고 맨날 정말 혼자 있고 싶다.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데, 또 다른 사람은 타인이랑 함께 있어야 괜찮아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고민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롭게 만나는 이웃들, 뭐 지인들이 나의 관점에서 내가 생활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조차 해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목차 중에 부모님 말씀에 자꾸만 휘둘리는 내가 싫어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가보면 부모님 말씀에 자꾸 휘둘리는 내가 싫어요. 평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는 쉽게 잘 넘어가는 편이라 자존감이 높은 것 같다가도 유독 부모님 말씀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결심한 것도 흔들립니다. 이 경우도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양재훈 원장님의 조언은 부모님 말씀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 아직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자유롭다면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을 제외한 타인과는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경계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부모님과 같은 정서적 유대를 갖게 된다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 부모님의 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의 평가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부모님 외의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부모님 말씀은 거역하지 못하는 하지만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영화나 소설 속 왕자나 공주 혹은 재벌 2세의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서적인 거리를 부모님과는 더하고 타인과는 좁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감을 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 내려진 긍정적인 평가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자의식 과잉 혹은 거짓 자아이기 쉽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다음 단계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지 못해 부모님이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부모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타인의 기준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나갈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부모님과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먼저 조절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후에야 비로소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님 외에 대상 관계가 없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후 사춘기를 지나 사회적으로 진출하며 점차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자아 실현의 단계로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모님 말씀에 자꾸만 휘둘리는 것은 정서적으로 아직 독립을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면 좋다. 왜냐면 정서적 거리가 가깝기에 그만큼 큰 상처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끊어낼 수는 없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상처가 되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 더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또 적당한 정서적 거리 또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양재진 원장님은 말씀하시네요. 네, 가족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가깝기에 더욱 객관적으로 봐야 할 사이라고 하네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을 파고들면 누군가 끊임없이 희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자주 보고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견딜 힘이 생길 때까지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아빠와의 갈등, 우리 가꿔질 수 있을까요? 여기 보수적인 아빠께는 별일이 아닌 일들이 제게는 상처입니다. 유교 사상으로 무장한 아빠와 신여성으로 자아가 완성된 맏딸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에게 어떤 이해나 배려가 필요할까요? 평행선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답변을 보면요. 전혀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니죠. 구시대적인 사고를 과하게 고집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의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버지가 변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럴 때는 아버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가급적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소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족이라고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자주 보고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견딜 힘이 생길 때까지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족과 장시간 함께 지내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얼굴은 보고 지내되 그 시간은 한두 시간으로 짧게 두는 방법을 취해보세요. 그로부터 오는 죄책감은 스스로 감당해야겠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그만큼 상대의 언행으로부터 내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의 나가 더욱 명확해지면 아버지도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아버지와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의무감이나 죄책감도 내려놓을 수 있을 테고요. 아버지와 잘 지내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순간 그토록 싫어하던 아버지가 그냥 늙고 힘없는 불쌍한 남자로 보일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좀 보수적인 아버지를 둔 사연이었어요. 보수적인 시아버지를 좀 회상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가족인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시댁보다 더 많이 개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도 가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전히 저희 시부모님들은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집안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해서 시아버님께서 장손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런 거였는데 이름에 대해서 성명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불용문자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제 이름이 예전 이름이 지금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개명을 했는데 제 원래 이름은 김윤미였거든요. 근데 제 윤미에 들어가는 아름다울 미자가 불용문자라고 하시면서 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성명학에 대해서 아주 잠깐 아주 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름을 지을 때 뭐 이름과 사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기반으로 음호행, 자음호행, 수리획수 그리고 불용문자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좀 따져요. 그런데 이 따지는 것들 공식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이름은 없대요. 그리고 나중에 친정 갔을 때 가족 모임 있었을 때 작은아버지께서 중국어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빠께 여쭤봤죠. 그렇게 사주나 성명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정말 히스토리를 쫙 읊어주시더라고요. 결론은 부질없다,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작은아버지 생각이고 저 또한 그랬었지만 하필이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믿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한테 이름을 바꾸라고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셨죠. 장기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왜냐면 설마 시아버님께서 며느리의 이름을 바꾸시겠는가 생각보다 쉽게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살짝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됐죠. 왜냐면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계속 이름을 바꾸라고 설득을 하시고 넣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안 바꾸냐 이렇게 설득을 하셨지만 저는 제 이름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은 바꿔도 이름은 바꾸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제 본명을 미셸로 안 하고 제 원래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이름을 쓰는 것이. 그래서 걔네들이 부르기 편하게 바꿀 수도 있었지만 나는 내 이름이 이거니까 이거로 쓰리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어렵게 발음되는 이 이름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도 너 이름 어떻게 발음하니? 이 얘기를 정말 4년, 5년 동안 듣다 보니까 살짝 너무 귀찮아졌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미셸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해서 어쩌다 보니까 미셸이라는 이름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셸이라는 이름은 많이 사용을 안 했었고요. 그때도 한국 이름을 사용했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저였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많이 멘붕이 왔죠. 근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제가 개명을 11월에 했어요. 결혼하고 2년 차 됐을 때 그때 3년 차였나? 그때 MBA 다닐 때 그때 동기들하고도 되게 많이 좀 고민 상담을 했었을 때니까 3년 차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뭐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제가 좀 신랑 앞길을 막는다는 뭐 그런 식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님도 그렇게 막아서지 않으시고 저희 신우 2명 있는데 별로 이렇게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각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좀 SOS를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이혼할까 봐 이혼한다 그럴까 봐 되게 벌벌벌 떨고 계셨을 때였어요. 왜냐면 그때 진짜 막 이혼을 해야 되나? 아니 왜 이런 생각이 되게 막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랑도 되게 많이 상의를 했죠. 근데 이제 결론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신랑이 제 편이 아니었다는 게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가정법원에 서류 하나만 작성하면 됐었어요. 제 사유가 뭐였냐면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였어요. 하도 막 시끌벅적하니까 막 저는 신랑을 닥달하고 신랑은 또 아버지랑 대판하고 막 어머니는 또 중간에 저한테 뭐 좀 그러고 막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제가 그냥 뭐 이름 뭐 그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바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지인에게는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아버님 제가 그냥 바꿀게요 연락을 드리고 났는데 오히려 되게 이 긴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에 되게 안도가 돼도 되게 좀 뭔가 평안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는데 제 내면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막 화병 난 사람처럼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되게 많이, 그때 조금 힘들었었어요. 이게 왜냐면, 바꿔서 홀가분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 평생 살았던 이름을 바꾸래,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막 목에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님이 잦은 전화 통화와 약주 드시고 전화하시고, 되게 끊임없이 저를 설득을 하셨었어요. 제 독립적으로 정말 쭉 성장했던, 심지어 부모님이랑도 같이 안 살았던 15살 때부터 저는 쭉 혼자 살았었잖아요. 그렇게 독립적인 아이에게 이름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니까 제가 되게 힘들었었죠. 그래서 저희 첫째가 한 4살 때쯤이었는데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를 키워주셨던 이제 호스트 패밀리를 이제 방문하려고 제 아들도 보여드릴 겸 해서 이제 놀러 가려고 이제 비자를 봤는데 대사관에서 이름을 바꾼 게 이상하다고, 왜 이름을 바꿨냐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내 이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바꾸라고 권유를 해서 내가 바꿨다. 그래서 저 리젝트 당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다 비행기 표도 다 막 부킹하고 다 완료해서 이제 비자만 얻으면 되고 대사관 가서 이제 발급 받으면 되고 인터뷰야, 뭐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키워줬던 가족 만나러 잠깐 갔다 온다 이러면 되니까 하고 갔는데 리젝트 당해서 저 그날 진짜 펑펑 울었어요. 진짜. 근데 이게 개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가진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정말 불필요한 그런 서류 작업이 매번 봉착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한 5년간은 진짜 힘들었죠. 네네. 지금도 어딘가는 제 옛날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온 대목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가족이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마주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랑 제가 사실은 되게 기분 좋게 알았어요 아버님 제가 소원 들어드릴게요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버님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2, 3년 정도 좀 거리를 두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대목처럼 나에게 뭔가를 너무 강요하고 바꾸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 분이 예전에는 되게 억지를 부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님이 조금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되게 호탕하시고 되게 재밌고 그랬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점점 안 좋아지시고 그런 분인데 내가 좀 나 혼자 더 잘 삭히면 되지 이러면서 좀 제가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번개 미팅 하듯이 그냥 저 지금 애들이랑 내려갈게요. 그래서 장흥까지 되게 멀거든요. 그렇게 가서 방문 드린 적도 있고 뭐 술도 한잔하고 뭐 회도 떠먹고 막 이러면서 좀 더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제 상처는 아물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버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의 그런 스크래치, 그런 상처는 아버님에게 향하는 그런 뭐 억울함이라던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라던가 그런 거는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요번에 책 출간할 때도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제 지금 이름 본명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또 옛날 이름을 쓰자니 사실 그거는 이미 옛날에 떠났고 그 이름 또한 제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그 책을 출간하면서 이름에 대해서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되게 좀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좀 괜히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그런 자기가 믿는 그런 사상이라던가 뭐 기대치라던가 아니면 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다면 그거를 근데 극복할 수 없다면 꼭 그거를 막 억지로 바꾼다기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내 마음에 좀 안정을 찾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가족인데.
그래서 좀 적절하게 그런 평행선을, 그러니까 그런 밀당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단디 먹고 생활을 하면 상처가 있다거나 좀 그러신 분들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런 것들도 회상하면서 그래, 그랬었지.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뭐 하나 두 개쯤 상처라던가 아픔이라던가 있을 텐데, 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상담 내용을 통해서 그때 나도 그랬었는데 다른 사람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기보단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를 조금 더 좀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겠다. 있는 그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제가 책 소개를 하면서 또 TMI를 엄청나게 했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되고 나서 더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모순된 삶을 살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고 막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남의 아이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내 아이가 중요하고 쟤는 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의 며느리는 살림도 잘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고, 나의 딸의 사위가 우리 딸을 위해서 좀 양보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뭐 돈도 벌고 뭐 집안일도 같이 해주고 뭐 딸을 위해서 뭐 위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이게 살짝 모순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가 있기는 하지만, 아, 나는 좀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열심히 의식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구나,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 안에 정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짧아요, 그런 피드백이. 그래서 좀 뭐라도 더 알고 싶은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사례를 다루시느라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 가족, 친구, 직장, 연애. 커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연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어서, 저는 좀 많은 분들께, 특히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좀 이 책이 힐링이 되고 좀 뭔가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 추천하면서 저에 대한 좀 얘기도 조금 드려봐요. 그때 영상을 찍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도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름 때문에 알고 봤더니 상처가 아물지가 않았더라. 그래서 저 아무래도 이름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예전 이름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냐고 그러셔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제가 별로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님이 우선은 이제 아버님이 그 통화하는 와중에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더니 부랴부랴 이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완전 반전. 지금까지는 되게 우울하고 조금 되게 막 너무한데 좀 이런 스토리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랑이랑 조금 티카티카가 있을 땐 제가 막 그러거든요. 나는 시집와서 이름도 바꾼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신랑을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름도 바꿨어. 이게 제 무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속상했다. 이거가 제가 몰랐었는데 그때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희생하고 이름을 바꾸지 마. 에이, 이름 뭐가 중요해.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뭐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살다 보니 그냥 우울해지고 내 정체성에도 의심이 가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결혼이 무엇인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괜히 우울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이제 아버님과의 대화 때문이었는데 아버님이 정말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버님은 당신께서 얼마나 가족에게 힘듦을 주었는지조차를 모르시고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 저 너무 이름 때문에 속상해요 했더니 아버님께서 소 쿨하게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랬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른 이름으로 쓰다가 서울로 상경을 하고 나서 좀 새로운 이제 개명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귀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농을 하니까 그 예전 그 마을에 같이 지냈던 친구들, 옛날에 같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옛날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자기의 이름이 2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막 엄청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불편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야, 너도 되게 불편했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저를 그렇게 괴롭히시고 막 바꾸라고 엄청 저를 막 그러시더니 그래서 결국 바꾸고 나서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랬는 줄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너 좋을 대로 살아라고 너 행복하면 된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고 이름 또 짧고 보니 중요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냥 지금 이름이 또 불편하고 그러면 바꿔라 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제가 또 10년으로 이 이름으로 또 살았어요. 물론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뭐 책도 나왔고 뭐 카드들도 다 바꿨고 학교에 있는 제 이름들도 다 바꿨고 뭔가 대외 활동을 할 때는 이제 김민주라는 새로운 이름에 특화가 된 이름이 되어버렸지만 정을 못 붙인 이름이고 좀 뭔가 억울하게 바꿨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종종 슬퍼졌던 건데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은 이름을 바꾸거나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지만 갑자기 그 막혔던 채증이 뻥 뚫리는 거예요. 좀 뭐랄까 이제는 제가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언제나 인생을 살 때 다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그걸로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뭐 유학도 그렇고 뭐 결혼도 그렇고 뭐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퇴사를 할 때는 뭐 제 마음만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학교를 갈 때도 그랬고 근데 이름을 졸지에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못 견디게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남의 편처럼 이제 행동이 되고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이 한국 문화는 무엇이고 결혼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또 좀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아버님이 쿨하게 바꾸라고 상관없다고 그냥 너 좋을 대로 하고 살으라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10년간의 그런 원망이라던가 그런 채증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냥 책만 읽고 끝났더라면 뭔가 변화는 없었겠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냥 솔직하게 지금 결혼이 뭐 한 이제 13년 차, 14년 차 되니까 이제 조만간 14년 차가 될 텐데 말씀을 드렸어요. 막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사실 제가 이래요 어머니, 뭐 아버님 제가 이래요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초반에는 저를 잘 모르셨지만 또 10년이란 세월이 또 무시 못하잖아요.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해라는 좀 믿음이라는 게 또 생겼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저처럼 뭔가 가족 간에 좀 뭔가 트러블이 있다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제대로 못하면서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무조건 해결이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랄까 신랑의 앞날을 뭐 망친다거나 뭐 건강을 안 좋게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아버님 말씀으로는 에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없었다고 하셔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것 또한 이제 무엇을 믿느냐에 따른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믿지 않거든요. 종교가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스타일? 좀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끼치지 말고 좀 바르게 살자.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이 들지, 뭔가를 뭐 믿음 천국 불신지옥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좀 성당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어머니도 뭐 꼭 믿는다기보다는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셨겠죠. 또 이제 모성애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네, 어쩌다 보니 제 인생에서 정말 다양한 이름들로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조금 그게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통을 시도해 보시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제가 요번에 아버님께 전화해서 저 사실 이름 때문에 되게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아버님께서 예전에 저를 설득했던 그런 논리로 저를 또 한 번 설득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조금 놀랐었고 아버님이 오히려 더 쿨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속상했었던 그 10년간의 세월이 아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퍼스널하지만 이 책 소개해드리면서 제 얘기도 한번 들려드려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